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미경의 인생미답. 저자는 김미경.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입니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지고 또 비참해지고 이럴 때가 있죠. 제 경우는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에게 기대를 했는데 내 기대만큼 커지질 못하는 애들, 또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그야말로 기대고 살았는데 어떤 보상도 오지 않았을 때 허탈감, 이런 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주변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제 가슴에 비석처럼 마음에 새긴 글이 하나 있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애들도 남편도 아니라고. 그들은 그들의 쓸만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나는 나의 쓸만함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해. 과연 나는 쓸만한 나를 쓸만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쓸만한 나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남을 써보려고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라고 요구만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을 많이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나야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이걸 다 내가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쓸만한 나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요즘 살다가 갑자기 주변이 나에게 도움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이 상해서 쓸만한 나를 잠시 잃었던 적은 없나요? 내가 해체되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해체되지 마시고 다시 나 자신을 모으세요. 그 잃었던 나 자신, 해체된 나 자신을 모을 때 쓰는 최후의 주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혼자서 내 가슴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야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사람은 바로 나야. 있잖아요. 살면서 불행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다 겪어봤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주 겪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참 미숙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놀라는 거예요. 불행을 겪었을 때도 놀라고 아픔을 겪었을 때도 놀라고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저도 참 미숙했어요. 한 번은 곰곰이 나는 왜 이토록 미숙한가 생각해보니 불행과 아픔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리예요.
불행의 사건이 일어날 땐 소리가 커요. 화약 터지는 소리가 나죠. 엄청난 충격이 와요. 인생을 잔잔하게 살다가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 바람에 세찬 비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부러지겠죠. 물론 딱 하는 소리와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부러진 그 사실보다 딱 하는 소리에 더 놀랍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을 놀라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그 충격 속에 지내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소리에서 벗어나서 나무의 실체를 봐야 해요. 내 몸 안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말하자면 나무의 부러진 곳을 들여다보는 게 시작이에요. 부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지 마요. 또 부정하지도 마요. 이 나무 내 거 아니에요. 나 다른 나무 찾아볼래요. 라고 도피하지 말고 나무를 들여다봐요. 그럼 거기서 새순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팠던 곳, 가장 힘들었던 기억, 그곳에서 인생은 다시 출발해야 해요. 만약에 아픔이나 불행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키워줘야지. 타인을 탓하면 주인 없는 내 몸은 누가 돌봐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으면서 내 몸을 주인 없는 몸으로 만들어요. 떠나버려요. 내 사건을 내가 들여다보고 끝까지 봐야 하는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돈을 다 잃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등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그 시절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라고 도망치지 말고 부러진 부분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세요. 소리에 놀라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도 충격받지도 마요. 소리는 사건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난 온갖 사건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남 탓하면 주인 없는 몸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꼭 스스로 몸의 주인, 상처의 주인이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우리 막내가 11살이잖아요. 초중학교 4학년. 요즘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참 공부하기 싫을 만도 하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가끔씩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원장님은 뭐 하기 싫을 때 없냐? 제가 왜 하기 싫은 날이 없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제 성품 자체가 실증을 잘 내요. 그래서 금방 하기 싫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저는 너무 하기 싫으면 잠깐 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스스로 오랫동안 다짐해온 게 뭐냐면 하기 싫을 때 잠깐 쉬긴 하는데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되게 귀찮을 때도 많고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땐 잠깐 쉬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것과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머릿속에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싫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그걸 오랫동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꾸준히 하지 않고 그렇게 들락날락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기계가 아닌 이상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드뭅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도 10년, 20년 오래되면 그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고 뭔가 결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기 싫으면 포기할 지경에 이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잘 쉬게 하면서 쉬엄쉬엄 조절해 가면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 가 보세요. 있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꿈을 이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성 중 하나가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마음,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무엇인가 괜찮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 될 거야. 난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모순되게도 도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언가 도전을 한다는 건 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잖아요. 본래 도전에서 실패와 성공은 세트죠. 마치 햄버거 빵의 아래와 위처럼 앞뒤로 붙어 있단 말이죠. 성공을 먼저 만나느냐, 실패를 먼저 만나느냐, 실패 먼저 하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성공하고 나서 실패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성공과 실패는 도전의 세트란 말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는 건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 역시도 높아진다는 뜻이고 그 실패를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지죠.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게도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때 남들이 생각하기에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줄 아셨겠지만 사실 안 그랬어요. 방송 다음 날 시청률이 떨어지거나 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반복해서 쉬지 않고 이런 일이 지속되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일은 하는데 우울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짓눌린 자존감이 병들어 가는데요. 쉬어야 해요. 쉬면서 놀면서 보다 쉬운 일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해요. 아, 나 잘 노네. 아, 나 스키 잘 타네. 무엇인가 챌린지가 높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보다 챌린지도 낮고 실패 확률이 낮은 일들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야근수를 써보세요. 있잖아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요리해봐라. 너 요리 잘하잖아. 언니, 우리 식구나 먹지 누가 내 요리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참, 묻지나 말지. 몇 년 지나면 또 물어봐요. 언니, 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너 옷 잘 만들잖아. 옷 한번 만들어봐라. 양재 솜씨 좋으니까 양재 교실을 열어도 되고.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배워. 언니도 참. 이 정도 솜씨 같고. 으이구, 그럼 묻지를 말지. 또 몇 년 있다가 그래요. 언니, 나 언니 회사라도 일하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렇게 자신감 없는 애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내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축소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아끼는 거죠. 사실은 제 동생은 전업주로 살면서 돈도 아끼고 옷 입는 것도 아끼고 먹는 것도 아끼고 다 아껴 살았죠. 그렇게 아끼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마저도 자신의 능력, 재능마저도 아껴버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자꾸 아끼다 보면 쓸 게 없어지거든요. 특히 자신감은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아끼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쓸 게 없어지고요. 쓰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 게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너무 아끼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능력, 나의 자신감을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일 것 같아요.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인데 너무나 요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문 요리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요리를 좋아했어요. 수십 년 전 유명한 요리사가 쓴 책에 꽂혀 그 책에 있는 요리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따라하죠. 물론 성공하는 날보다는 매일 실패의 연속이었죠. 받은 월급을 고급 재료를 사는데 다 쓰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를 만들어 친구들 데려다 먹이며 평가를 들어요. 친구들이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어 보이는 열정이었죠. 줄리아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365일 매일 요리를 실패하고 가끔씩 성공할 때는 너무 좋아서 미칠 듯이 환호하고 그걸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혼자 요리를 배워서 스승이 없었어요. 오직 책 한 권, 그리고 어제의 실패가 바로 그녀의 스승이었죠. 어제의 실패에서 배우고 그걸 수정하고 다시 자신에게 검증받는 거죠. 그러다 성공한 그날은 자신이 스스로 최후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가 스승이 되고 오늘의 내가 수정하는 학생이 되고 스승과 학생이 하나인 거죠. 제가 문득 이 영화를 생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양재를 시작한 지 2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개씩 옷을 만들어요. 여행을 갔을 때 재봉틀을 갖고 갈 수 없을 때를 제어하고 강의가 끝나고 회사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만들죠. 어제도 집에 들어갔을 때가 11시쯤 됐을 거예요. 어떤 옷을 만들까 구상을 하고 스케치를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 제주도로 강의 가기 전에 스커트 하나를 완성했어요. 회사에 와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직원들한테 나 요즘 하루에 옷을 하나씩 만든다 라고 했더니 한 직원이 줄리아 영화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영화의 주인공 같구나.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저 좋아서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패해서 배우고 그러다 옷이 잘 나오면 자뻑하고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샤넬 출신 유명 디자이너 글을 보게 됐는데 그도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내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제의 실패였다. 그래서 나는 디자인의 모든 것을 배웠다 라고요.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세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실패랍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 만나보세요. 있잖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마치 꿈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꿈은요, 자기 배려예요. 나를 사랑하는 능력, 그게 바로 꿈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나를 배려하면서 사나요?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남만 배려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억울해져요.
억울한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변질됩니다. 우울 아니면 분노죠. 내가 나한테 화나는 게 우울이고요. 내가 남한테 성질 부리는 건 바로 분노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느라고 힘든데 어떻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어? 이런 분노로 변질된다든지, 아, 나는 여태껏 뭐하고 살았지?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우울로 변질된단 말이죠. 자,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무엇인가를 해보세요. 먼저 나를 배려한다는 건 내가 뭘 원하는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인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특히 새댁들 말이에요. 아이 키우면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배려가 아니라 남편 배려예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그 배려에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에게 화내고 분노하게 되거든요. 뭔가 자기 배려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책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취미생활로 뭔가 만들어 본다든지,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시작돼요. 저녁 9시가 됐어요. 전에 없던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아,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완성해야 하는데. 어머, 큰일 났다. 일찍 들어오면 책 읽는 거 못 끝내는데. 일찍 들어오면 바느질 하는 거 못 마치는데. 1시간만 늦게 들어오면 좋겠다. 오히려 일찍 들어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엔 늦게 들어올까봐 퇴근하고 기다리다 화내고 그랬는데 말이죠. 나를 배려하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간이 내 공간으로, 상대편을 배려하는 시간이 내 시간으로 오게 되죠. 저절로 나에게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충실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꿈의 공간, 꿈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배려한다는 것, 이 자체가 꿈 실력이거든요. 이제는 분노나 우울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 자기 배려에 에너지를 몰입해 보세요.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있잖아요. 요새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학원에 나갑니다. 기특하게도 별로 안 빠졌어요. 학원 선생님이 안 바쁘냐고, 어떻게 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바쁜 것보다 바쁜데 치여서 시간이 나더라도 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번에는 한번 잘 다녀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배우면 비용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원에 나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뿔싸, 판을 잘못 들어간 거죠. 저는 왕초보거든요. 가나다라 같은 일본어 기초, 카키쿠케코부터 시작한 상황인데 문법을 하는 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 같은 걸 읽을 때 남들은 막 읽어요. 저는 꼭 한 템포씩 늦게 듣고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저 말고도 초보가 몇 명 더 있고 일본어과 다니는 학생인데 문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거죠. 초보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남들 막 읽을 때 못 따라 읽으니까. 근데 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틀렸는데 크게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초보인 제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틀렸는데 크게 읽고 또 남들은 다 이해하는 건데 저는 모른다고 질문하면서 뒷북 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실력 차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 차이죠. 그들이 먼저 그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늦게 시작했다는 차이지. 그게 실력 차이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이 공부에 관한 하는 나와 다른 시간, 나보다 앞선 시간을 타고 있구나. 나는 뒤에서 시간을 타며 가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누가 더 잘하는지 그거 비교할 것도 상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는 목표에 따른 그의 시간을 타고 나는 내 목표에 따른 내 시간을 타면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시간을 한 군데 모아놨을 때 우리는 그걸 자꾸만 실력차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비교하고 사실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각각의 인생에서 각각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니까 경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무언가 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친구 불러서 얘기했어요. 다른 시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시간 흘끈거리지 말고 내 시간을 봐야 해. 너 시간 너무 귀여운 시간 아니니? 이렇게 초보처럼 어리바리하고 틀리는 이 시간은 6개월이 지나면 다신 안 돌아와. 충분히 틀리고 충분히 엉뚱한 질문하고 충분히 즐겨. 즐거운 시간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났을 때의 느낌. 우리는 이제 알죠. 나이를 먹어서.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자꾸 실력 차이라고 비교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괴로워하지 맙시다. 절대 실력 차이가 아니고
그냥 시간 차이일 뿐이니깐요. 있잖아요.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갔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요즘에 두 군데를 갔다 말이에요. 미술 전시회 한번 보러 갔고 또 얼마 전에는 피아노 연주회를 보러 갔어요. 물론 다 귀찮았어요. 씻어야 하고 화장해야 하고 옷 갈아입어야 하고 강의가 없는 날 하루 정도는 그냥 평상복 입고 둥글둥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스케줄에 그런 거 하나가 중간에 1시나 2시에 딱 끼면 제가 잡은 스케줄인데도 하루 전부터 후회해요. 미쳤지. 내가 왜 이걸 간다고 그랬을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으니까 또 가는 거죠. 가기 직전까지 에이, 괜히 간다 그랬어. 그림 봐봤자 별거 있겠어? 연주회 가봤자 뭐 별거 있겠어? 그냥 CD로 듣지 뭐.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가면 대단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마크 로스크 전시회를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그림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림을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그림 앞에서 굉장히 끌렸고 혼자 그 그림에 천지창조의 시작점인 빅뱅이라는 제목을 달아주고 왔어요. 아, 너무 좋아서 다음에 좀 귀찮더라도 움직여야지 라고 다짐했어요. 일단 내 몸이 움직여서 현장에 가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판단한 것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또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이 오라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하루 전날부터 후회되는 거예요. 괜히 간다고 했다. 그냥 CD로 들을 걸.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듣는데 연주하는 사람의 손꽃을 보고 그걸 연습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열정을 현장에서 느끼니까 노트로 한 장 정도 깨달음을 쓸만한 것들이 가슴에서 올라오더란 말이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작은 감동으로 끝났을 것을 귀찮음을 뚫고 그곳에 가니 10배의 감정과 10배의 생각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머리로 살지 말아야겠구나. 몸으로 살아야겠구나. 몸이 이렇게 딱 버티고 지탱하고 있는 이유는 머리를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보고 머리에다 뭘 전달해 주라고 있는 거구나. 근데 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기 싫어했을까 라는 생각을 또 요즘에 했습니다. 많이 반성했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 가자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 간 직원이 있어요. 갔다 온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다음에 꼭 자기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귀찮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찮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앞으로는 머리로 원격 조정하면서 살지 말고 몸을 좀 데리고 다녀보세요.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말고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내 인생을 역동적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부지런함이 답인 듯 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1년 반. 정말 그동안 만든 옷이 200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디자인에 한번 꽂히잖아요. 딱 만들어 입었는데 너무 예뻐. 그럼 심할 때는 주말 동안 똑같은 코트 3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엔진 배기량이 1500cc에서 갑자기 3000cc로 확 늘어나는 느낌. 하기 싫은 일은 엔진 배기량이 뚝 떨어져서 자전거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에서는 스포츠카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바느질할 때 저의 엔진은 최고 속도를 달리는 스포츠카로 확 변해버리는 거죠. 정말 바느질이 재밌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재미있는 일에 몰입해서 엔진 배기량을 스포츠카 수준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그 스포츠카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신기해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소, 설마 내가 그럴 리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꿈의 장소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걸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느질이라는 스포츠카를 타게 됐거든요. 그 덕에 새로운 명함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미있게도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라는 명함.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는 사실 24년간 강의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느질을 하게 됐느냐고요. 1년 반 전에 웬 연예인이 너무 예쁜 판초를 입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언뜻 보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보자기에 목 뚫고 발 뚫고 아시죠? 원래 모든 옷은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입니다. 목 나오고 팔 2개 나오면 옷이 시작되죠. 저거 예쁘다. 당장 동대문으로 달려갔죠. 비슷한 원단을 사서 박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봉틀 파는 데 가서 당장 재봉틀도 샀어요. 처음 해보니까 바느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손가락 찔릴까봐 덜덜 떨면서 박아보았어요. 목 나올 구멍 남겨놓고 팔 2개 나올 만큼 구멍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박은 거죠. 입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분명히 네모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 하나. 모든 직선은 몸에 닿는 순간 알아서 곡선이 된다. 굳이 내가 곡선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똥배짱 철학은 이후 제 바느질에 고속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했죠.
이 똥배짱 디자인 철학으로 얼마나 많은 네모를 몸에 걸쳤겠어요. 거의 색종이 수준의 것들을 걸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됐어요. 신나게 200개의 옷을 만들고 났더니 이제는 옷다운 옷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문도 받았어요. 물론 제 주위 사람들한테만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똑같은 코트를 몇 개씩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디자이너라는 명함을 갖게 되네요. 제가 만든 옷이 출시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이 꿈이 더 진행되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 이탈리아나 파리 패션 스쿨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 단기 연수 같은 거 없을까? 한번 찾아봐라. 내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얼마나 즐겁겠냐. 이 나이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패션 공부하고 또 패션쇼 같은 거 구경도 하고. 직원들이 물어봐요. 그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내 꿈의 스포츠카가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까 또 한번 가보는 거지. 재밌지 않니? 직원들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쳐다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몰입해서 막 열심히. 그랬더니 나의 취미가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스포츠카가 돼서 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꿈을 어떻게 이루는 거야 도대체? 라고 자꾸 꿈을 찾거든요. 그런데 꿈은 되게 멀리 있어요. 스포츠카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야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길 어떻게 가보겠어요? 자전거로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엔진 배기량을 스포츠카 수준으로 조금 올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 속도를 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깜짝 놀랄 만한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도 살짝 몰입의 정도를 올려서 자전거에서 스포츠카로 한번 갈아타 보세요. 지금까지 김미경의 인생미답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